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완료자의 모호한 국내 여행 지침으로 미국민들을 다소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공항들이 늘어나는 여행객들에 대비해 항공 편수를 늘리는 등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보고자 중 소득이 감소했거나 새 부양 자녀들이 생긴 납세자들에 대해 수정된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23% 증가한 가운데 유색인종 사망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려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미 한반도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이 국내 여행이 가능하다는 CDC의 새로운 지침이 나온 후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 고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혼선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낀 채 비행기에 타면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 없이도 국내 여행을 할 수는 있으나 백신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자제해달라는 뜻이라고 절충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주도하고 있는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여행 지침을 새로 업데이트했다가 백악관 대응팀 고문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혼선으로 미국민들을 다소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코로나 검사나 자가 격리할 필요 없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완화된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손주들과 만나 국내에서는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여행 전이나 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미국 내에서는 해제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탈 때 등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남아있으며 해외여행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CDC는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CDC의 새 지침에 대해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고문인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폭스뉴스의 1호 토론에 출연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폭스 1호 토론 사회자가 수많은 미국민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일지라도 항공 여행 같은 활동이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막아주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메시지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전히 비필수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미국이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네 번째 확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로셀 왈렌스키 CDC 소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위험성이 낮은 곳으로 국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여행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백신 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염도 늘어나고 있어 비필수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항공 여행객들에 대비하기 위해 워싱턴 지역 공항들이 항공 편수를 늘리고 새 터미널도 공개합니다. 그동안 많은 항공사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가운데 좌석을 띄워 승객들을 앉혀왔는데 이 정책도 5월에는 종료됩니다. 미 항공보안국 TSA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158만 명 이상이 검색대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소재 공항인 레이건 내셔널 공항과 덜러스 국제공항이 늘어나는 여행객을 소화하기 위해 다시 항공 편수를 늘리고 공항 규모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객들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 항공보안국 TSA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인 158만 명 이상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46번부터 56번까지 14개의 게이트를 추가 신설해 공항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이번에 공사를 끝낸 탑승구들은 4월 20일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늘어나는 탑승객을 막기 위해 하루 88회 운항하던 항공편 수를 141회로 늘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4월 17일부터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신시내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 헤드 아일랜드, 오클라호마 시티, 바하마로 다시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덜러스 공항도 4월부터 전 세계 119개 도시로 하루 200회 이상 비행 편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덜러스 공항에서 가장 많은 항공 편수를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2018년에 비해 플로리다행 비행 횟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5월부터 덜러스 출발 비행편을 30% 늘려 운항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 봄부터 덜러스 공항에서 시카고 미드웨이까지의 항공편을, 아메리칸 항공은 덜러스 출발 텍사스 오스틴 도착 항공편을 추가 편성합니다. 한편 여행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운데 좌석을 비워 운행해왔던 항공사들은 5월에는 이 정책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대표는 5월 1일까지 미국민의 65% 이상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항공기 내 좌석 띄우기 정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은 빠르게 회복 중인데 지난 금요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여행할 수 있다고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워싱턴 지역의 공항들은 앞으로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IRS 국세청이 최근 2020년도 세금 보고자들 중에 소득이 감소했거나 새 부양 자녀들이 생긴 납세자들에 대해 새로 수정된 추가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주차였던 지난주에 처음으로 400만 가구에 10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최근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일찍 했다가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국민들이 새로 수정된 추가 현금 지원금을 예금 계좌나 종이 수표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현금 지원금 지급 3주차였던 지난주에 최근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 가운데 크게 세 부류에 대해 달라진 가계 상황을 반영해 플러스 페이먼트로 불리는 추가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0년 한 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로 새로 1,400달러씩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현금 지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2020년 한 해 새로 태어난 자녀나 부양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 자녀 1인당 1,400달러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셋째,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는 소득계층이 최근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며 계좌 정보를 제출했을 경우 1,400달러씩을 계좌 입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이들에 대한 플러스 페이먼트 추가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첫째 주에 200만 가구 50억 달러는 계좌로 입금했으며 200만 장의 종이체크 50억 달러어치를 우송해 모두 400만 가구에 100억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접수된 2020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매주 수정한 추가 현금 지원금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의 추가 현금 지원금 지급으로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서둘러 제출했다가 수작업 점검에 따른 적체에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1,400달러 현금 지원이 늦어졌던 수백만 가구가 깜깜이 상태에서 벗어나 순차적으로 예금 계좌 입금이나 종이 수표를 받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IRS는 이와 함께 2020년도 세금 보고에서 소득이 늘어났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금 계좌로 입금시켜주지 않고 수작업으로 새로 산정한 후에 1,400달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 종이 체크와 설명서를 동봉해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RS는 또 사회보장연금과 SSI를 받고 있는 3천만 명에게도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을 보내 7일에는 인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RS가 여러 상황별로 현금 지원금을 보내고 있어 웹사이트의 Get My Payment에 접속해 본인의 현금 지원금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도착할지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들의 사망률이 23% 증가했다고 미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1에서 2% 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코로나19는 2020년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과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의 경우 코로나19는 물론 전체 사망률도 백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의료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 팬데믹 선언 첫 10개월 동안 사망률이 23% 증가해 19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사망률 변동폭은 1에서 2% 사이인데 2020년에는 평년 대비 52만 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 약 1만 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또 심장병과 암에 이어 지난해 미국민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34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7만 5천여 명으로 약 11.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위인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만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8천여 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사고로 인한 부상과 뇌졸중,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병, 독감과 폐렴, 신장질환이 4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인디안과 알래스카 원주민, 히스패닉, 흑인, 하와이 원주민 비율이 백인보다 높았습니다. CDC의 로셀 월렌스키 국장은 거의 모든 소수인종 집단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은 비히스패닉 백인 사망률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망률에서도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8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1위인 자살을 대체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의 비율은 2019년 715.2명에서 지난해 828.7명으로 15.9% 증가했습니다. 앞서 CD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이 77.8세로 2019년 78.8세에 비해 1년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DC의 자료는 국립보건통계센터가 국가인구통계 시스템의 사망진단서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거주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또 이번 데이터가 코로나19 사례를 줄이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새 대북 정책을 곧 공개할 것으로 예고되자 미 전문가들은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 진전시키려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전임자의 핵 협상 약속을 재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능력 억제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재 예외를 맞교환하는 첫 단계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정책 재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려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협상의 초기 재개 등의 세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 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바이든 행정부가 핵협상을 재개해 진전시키려면 취해야 할 사항들을 잇따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의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핵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이논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단계별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첫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할 사안과 북한에게 제공할 보상 조치들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이논 방안은 첫 단계 합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를 목표로 삼고 대략 1년간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인센티브들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간의 1차 싱가포르,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 등에서 나온 양쪽의 요구사항들을 고려해 첫 단계 합의에서는 북한이 추가로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로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는 영변 핵시설과 미국이 파악한 한두 곳을 더해 상징적인 핵시설 폐쇄에 합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아이논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아이논 방안은 첫 단계 합의에서 북한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들로 현재 유엔 제재 중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해 남북 간 프로젝트를 허용하고 추가 유엔 또는 미국의 제재도 추가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으로 북미 평화조약 협상에 착수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합의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는 지속 유지하되 실제 군사훈련은 자제해도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언 시글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38로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미 협상을 빨리 재개시키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야 하며 대담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첫째, 김여정이 최근에도 강하게 요구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협상 진전 시 1년 이상 실제 중단시킬 것을 약속하라고 권했습니다. 둘째,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018년 평양 방문에서 약속했던 종전선언 협상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유엔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의 석유 수입과 석탄 섬유 수출을 2년 정도 허용해보라고 시걸 국장은 제안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